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다뤄온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놓고 그 숫자의 이면을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일관된 어떤 규칙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는 읽을 수 없는 것들이 숫자 이외에 부가적인 정보들을 파악하면 우리가 숫자의 이면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지를 하시고, 다양한 정보들을 결합해서 숫자의 이면을 읽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숫자가 아니고 숫자 이외에 정성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의미를 읽고 그 정성적인 자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재무제표 이외의 부실화 증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 이외의 부실화 증상을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장소는 다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전자공시와 기업의 IR 자료,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 중에 하나는 연결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입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들 간에 가장 감사보고서를 읽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감사 의견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의 경우는 감사 의견에 담고 있는 회계법인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읽어봅니다. 또 특히 감사 의견은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정이다, 부적정이다, 의견 거절이다 이렇게 명시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감사 의견의 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을 읽다 보면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는 적정이다. 예를 들자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회계법인이 바뀌면서 재고실사 과정에 입회를 못했기 때문에 재고실사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바로 전형적인 한정의 의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적정의 경우인데요. 이런 부분이 회계 처리가 잘못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바로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적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라고 회계법인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거를 안 따르면 회계법인에서는 적정하지 못하다, IFRS와 같은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적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의견 거절인데요. 의견 거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범위를 제한을 해가지고, 즉 근거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서, 내지는 그걸 제시하지 않도록 막아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이럴 때는 감사 범위 제한의 의견에 의해서 의견을 거절한다 라는 형태의 의견 거절이 되겠고요. 결국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예 숫자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견 거절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숫자는 다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감사보고서상의 회계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회계를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봤을 때, 내지는 회계사가 봤을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의문이 되어서 의견을 거절한다라고 해서 내린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결국 한정의 경우는 재고자산의 재고실사에 입회를 못했다라는 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재고실사 이외의 부분은 다 맞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그런 한정의 경우는 인정할 수 있는 한정이 되겠고요.
물론 그런 것도 없이 의견 이 회계 자료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적정 의견을 냈을 때가 가장 좋죠. 하지만 한정이라면 그 사유를 따져봐야 되겠고요. 부적정이라면 그 왜곡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는 믿을 수가 없는 게 되겠고요. 그거를 조정한 숫자를 제시를 했다라면 그 제시된 숫자를 가지고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의견 거절이라면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안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특히 그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의문시되어 의견 거절한다. 그 얘기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 이 회사는 존속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존속할 수 없는 기업에 투자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감사 의견은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의견이 잘못 나갔을 때 회계법인은 굉장히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잘못된 회계 감사를 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충당금 쌓아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불이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충당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다 그러면 그 회계법인은 신뢰도를 잃기 때문에 계속 그 회계법인이 존속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의견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의견은 적정으로 보지만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PF 우발치모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적정하게 처리 되었으나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재무제표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의견은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어놓은 정보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적정 의견 거절일 때는 빨리 손을 터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야지 최대한 한 푼이라도 더 거둘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정일 때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따져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정보는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가 잦은 변경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제 코스닥 법인의 경우는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물론 대표이사를 바지 사장을 두고 이 작전 세력의 그 주가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가 일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는 그 기업에 있어서 가장 실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팔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었다 그 얘기는 그 기업은 와서 봤더니 의미가 없고 하루라도 빨리 손을 털고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대 주주가 한 해에 2번, 3번씩 바뀌었다 그러면 작전 세력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꽤 높은 거죠. 주가 조작을 통해서 자금을 횡령해 먹고 도망갈 사람들일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가 뭐 2년에 뭐 3번이 바뀌었다. 뭐 한 해에 한 번씩 바뀌더라. 그랬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더군다나 이러한 상태에다가 영업 흑자를 못 내고 있다. 당기순이익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다. 그랬을 때는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잦은 합병 분할인데요. 이미 합병 분할을 통해서
해당 그 기업의 재무 자료를 분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합병 분할이 잦을 때는 잘 되면 합병 분할을 그렇게 자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합병과 분할을 해서 재무제표를 왜곡시켰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기업의 실질이 좋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합병 분할에 따른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잦은 합병 분할은 부실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검토를 해 보셔야지 최대한 더 많은 자료를 빠삭하게 파악을 해보고 뭐 인터뷰 같은 것도 해보고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지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잘못하면 대단히 중요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의 경우는 사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대개 이제 본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뭐 정관 변경을 통해서 신사업을 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의 경우는 대단히 그 주가 조작을 위해서 신사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때 붐이 이루었던 뭐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사업을 갑자기 추가를 했다. 그런데 그 본업이 그 회사는 2차 전지 관련된 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러면 그 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2차 전지의 붐을 타고 거기에 편승해서 주가를 올려보려고 신사업을 추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즉, 본 사업을 중단하고 하는 경우라면, 그거는 백도어 리스팅을 통해서 회사를 팔아먹고 나가는 경우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업 추가를 하는 것들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를 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페드에 해당되는, 즉, 현재 그 테마주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그거는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예요. 특히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인데, 이게 유상증자를 중요하게 그 보는 이유가, 유상증자는 작전 세력이 자금을 뽑아내서 주주로부터 돈을 뽑아내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경우는 상당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유상증자가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를 통해서 생산 라인을 급격하게 늘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히 이런 사업 변경과 관련해서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받겠다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상당히 내용 파악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는 얘기는 은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고 대출을 발생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은행에서 니네는 사업성이 없어, 그래서 대출 안 해줄 거야 하는 기업에 내가 돈을 태운다. 더군다나 상당히 상세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은행 입장에서 돈을 안 태우고 돈을 안 빌려주는 기업을 내가 돈을 태워야 된다. 에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셔야 될 거고 많은 내용들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 듣고 이번 3자 배정 유상증자 하는 데는 뭐 앞으로 좋다니까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그 리딩방 얘기를 듣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그거는 태평양의 소변을 보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 태평양의 소변을 보면 태평양이 오줌물이 되지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유상증자가 안 됐다.
납입을 안 했다. 그래서 유상증자 실패가 됐다. 그 얘기는 코너에 몰려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를 못했다. 그러면 돈은 조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 수 없죠. 돈이 없으니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것 방법 외에는 별로 없을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기를 치는 경우, 무자본 M&A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신고 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주식 전환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급 사채는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특히 코스닥 법인의 경우는 별로 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최대주주 지분이 30% 정도가 아니라 20% 간당간당 할 때, 이때는 주식이 희석돼 버리면 경영권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급 사채를 발행을 했다. 그 얘기는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급 사채 발행에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다라면 좀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이렇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급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서 바로 팔 수 시장에서 패대기 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게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즉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집중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즉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시면 재무자료를 쫙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전자공시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해보셔야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의미는 조금 좀 이따 전자공시 사이트를 파악하는 방법들을 한번 사례로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외의 부실화 증상 중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부해부채입니다. 부해부채는 오프밸런시트 익스포저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감사보고서에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같은 데에 많이 나타납니다.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부해부채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연결 법적 실체, unconsolidated legal entity. 우리가 지금 연결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연결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결 대상이 된 기업의 재무자료는 이 감사 보고서 안에, 연결 감사 보고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걔는 숫자로 반영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결의 요건을 조금씩 피해 가지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있어서는 그 어떤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연결이 돼버리면 차입금이 다 얹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입금 규모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우발채무 규모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연결 대상에서 빠진 기업들이 말하자면 엄청난 차입을 일으켜서 그거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하고 있다든가 연대 보증을 하고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엄청난 위험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미연결 법적 실체에 따른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바로 자산유동화처럼 유동화된 채무의 경우라면,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문제가 됐을 때는 다 해당 기업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미국의 경우는 연금이 법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될 채무입니다. 금융채무에 우선해요. 왜냐하면 연금 채무의 경우는 노동자의 임금하고 같기 때문에, 임금의 보유분이기 때문에, 유보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상 상거래 채무 이전보다 우선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채무인데 이게 굉장히 크다 그랬을 때는
이게 현실화됐을 때는 가장 먼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조인트 벤처는 합작 투자이기 때문에 50%를 50대 50으로 해서 경영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연결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합작 투자의 경우는 그 기업의 의미, 그다음에 존재 이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무 자료까지도 파악해서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LG 엔솔의 경우는 자동차 회사들하고 그 합작 투자를 해서 그 배터리 그 합작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이윤을 나눠 먹는 경우가 있어요. 5대5로 투자를 하죠. 그래서 기술은 LG 엔솔에서 되고, 그 다음에 판매는 그 뭐 GM이라든가 이런 데와 뭐 포드랑 이런 데와에서 전량을 인수해 가면서 조인트 벤처로 돼서 이익을 나눠 먹는 구조를 갖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그 해당 법인의 재무 자료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이제 이익이 나는지 손실 나는지에 따라서 LG엔솔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의 재무 자료를 가능하면 입수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분법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연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같은 것들이 다 얹어져 있지가 않아요. 차입금 안에 지분법 투자 기업에 채무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순액만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지분법 투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경우는 실체가 다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빠져 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강력한 계약에 따라서 그 이행 사항들이 내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경우는 계약서 한 조항으로 돼 있고 계약서로 돼 있고, 그러한 계약서들의 내용이 실현이 안 됐을 때는 재표상의 숫자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취소불능 채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를 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법인세 부분은 다른 그 민간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 불가능한 채무이고, 그런 부분들의 그 미납된 부분이 크다든가 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부의부채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런 미연결 법적 실체에 의한 위험 요소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기업이 맺고 있는 계약에 의해서 의무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운용 리스 같은 것인데요. 운용 리스의 계약서를 몇몇을 살펴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운용 리스는 사용에 대해서 사용 부담금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운용 리스 같은 경우는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운용 리스 같은 경우는 계약 파기가 되면 나머지 그 운용 리스료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식으로 손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운용 리스는 말이 사용료 계약이지 실상은 그 기업에 분할 상환하고 있는 거예요. 분할해서 납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많죠. 즉, 운용 리스는 한번 맺었으면 파기할 수가 없고, 그 비용이 만기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의무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이행 계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executive contract는 집행 계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취소 불가능한 계약 중에 하나가 운용 리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용 리스료가 많다라고 이고 그거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그 의미를 좀 잘 파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도 구매, 판매 수당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forward purchase or sale commitment, 선도 구매라는 것들은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 선구매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ales commitment는 판매 수당인데,
예를 들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러한 것들은 의무적인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take or pay 컨트랙트는 채무 인수 계약, 의무 인수 계약 같은 것들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채무 인수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계약이 파기됐으면은 손실도 고스란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계약. 계약을 깨면 더 손해인 계약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사실상은 차입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해온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발채무인데요. 미행계약은 법상으로 계약서에 따라서 집행이 강제가 되어 있는 계약인 경우이죠. 우발채무는 그 조건이 발생하면 해당 채무가 발생을 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계약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비계약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경우가 있는데 계약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연대보증, 유동성 공유, 뭐 신용장, 보증서처럼 은행이나 이런 데와 계약을 맺고 법적인 그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이고 것들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연대보증과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채무 인수 같은 것들인데요. 유동성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대보증의 경우는 뭐 이런 겁니다. 내가 A기업이 B기업에 연대보증을 했다. 그러면 B기업에 연대보증부로 대출을 한 은행은 B기업에다가 돈 갚으세요라고 청구할 수도 있지만 B기업에다 청구 안 하고 A기업에다가 그냥 돈 갚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대보증했다는 이유로 A기업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즉 사실상 빌려준 것과 동일해요. 하지만 법적인 실체인 B기업이 갚아버리면 연대보증 채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연대보증이라는 것들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상의 우발채무는 여기 이러한 그 계약과 비계약 베이스의 우발채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약정사항이라는 것들은 바로 이 미기 이행 계약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 공유라는 경우는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이 기업에는 얼마까지 돈을 빌려줄게요 라고 사전 계약을 맺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라면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계약 베이스로 엮여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채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A기업이 B기업에 유동성 공여를 했다. 그러면 A기업이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이 그 담보를 대상으로 해서 B기업에 신용을 주는 경우,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유동성 공여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A기업이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하고 B기업에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는 계약을 맺은 것이 유동성 공여 계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신용장이죠. 신용장이라는 것은 수출 선적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 변통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신용장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증서, 예를 들어서 제품의 하자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죠.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나라 내부에 파는 거에 있어서는 보증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파는 뭐 현대차의 경우는 뭐 5년을 보장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우발채무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준으로 우발채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계약이 이외의 요소에 의해서 우발채무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기업과 소송이 걸려 있다. 그러면 소송이 이기면 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지면 뭐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소송 채무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계약이 아닌
베이스로 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이러한 소송의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상의 우발채무의 약정사항을 잘 살펴보시면 소송채무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유해 업종, 공해 기업들의 경우는 법에 의해서 환경 보건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환경 보건 의무는 법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안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환경 보건 의무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경보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런 거죠. 과거 이제 충청도 쪽에 산에는 성면을 캐는 성면 광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성면 광산의 경우는 폐광을 시킬 때 그 성면들이 날리지 않도록 막는 조치를 환경보건을 해야 되고, 그런 환경보건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는 현재 환경보건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보건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조세구조 불안에 따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적인 내용을 보면 다 그럴싸하고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용어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네이버 같은데 검색을 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구글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런 게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피해야 되는 기업의 사례의 의미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재무제표 숫자보다 이런 재무제표 이외의 부실화 증상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재무제표 이외의 부실화 증상으로 영향을 받았던 기업 하나를 사례로 들어서 한번 먼저 보시죠. 먼저 볼 기업은 좋은 사람들 이라는 기업입니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기업은 여기 보시면 원래 대표이사가 누구였냐라고 보면 맨 처음에는 주병진이라는 지금 좋은 사람들을 팔고 나왔죠. 이라는 개그맨이자 사업가 출신의 보디가드라는 속옷, 남성 속옷을 만들어서 획기적인 성공을 거뒀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 회사를 팔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판 건 제법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지금은 정상화가 됐지만 이 기업이 전형적으로 주가 조작에 의해서 작전 세력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던 무자본 M&A에 당했던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표이사 변경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내용들을 보면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우리 인터팩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간이 짧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소송에 의한 판결, 결정들이 많이 나타나죠. 직무집행, 가처분 이런 것들은 다 소송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를 많이 하게 되고, 사회이사가 중도, 해임, 사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일신상의 사유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이죠. 회생까지, 기업 회생, 파산까지 들어가서 회생 절차를 밟은 거죠. 최대 주주 변경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이런 최대 주주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법인이다. 프라이빗 에쿼티 뭐 이런 경우일 때는 이게 작전 세력에 팔렸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회생 계획인가 했죠? 그 이전에. 그래서 부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부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감사보고서 같은 것들에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당기 손실이 계속 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표이사 변경, 이종원 체제예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그 경력을 보면 전혀 그 관계가 없는 거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그렇게 소송이 잦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이사들이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미 설명드렸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잦은 변경, 합병 분할, 사업 변경, 유상증자,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이제 무자본 M&A가 끼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많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법정 관리 들어가고 이러면 그 감사 보고서가 이제 그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집행유언 변경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변경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경우가 잦은 경우라면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배임 횡령이 발생했다. 이 얘기는 무자본 M&A 세력이 들어와서 해먹고 나가면 그 다음 그 회사를 인수한 사람은 자기가 그 배임 횡령을 뒤집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 그 대표이사를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배임 횡령 고발 발생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무자본 M&A 한 사람들이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갔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보면 이제 건설업이 최근 그 우발채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부동산 PF. 그래서 상장 건설사 중에 하나인 신세계건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보면 공개 매수해서 지금 그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주식을 다 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꾸 정보를 공개되고 문제가 되고 해서 복잡해지니까 채무 인수 결정이 나타나는 건 뭐냐? 부동산 PF에 대해서 채무 인수라는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바로 여기 이 계약에 있어서의 그 유동성 공유했던 부분이 현실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채무 인수 계약을 맺은 거죠. 뭐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채무 인수 결정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파악해 봐야 되느냐? 공시사항에 보면 이제 이렇게 채무 인수 내역들이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감사보고서에 나타나요.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여기 첨부 파일에 연결 감사보고서를 쫙 보시면 이렇게 감사보고서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감사보고서를 비전문가의 경우는 쫙 넘겨가지고 손익계산서부터 보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세건설 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소 감사를 하였습니다. 언제 종료되었고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과정을 주석으로 설명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더니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없죠. 이거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으면 그건 한정인 거예요. 하지만 조건 없이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적정인 거죠. 즉 재무제표 숫자들의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근거들은 다 확인을 했고 거기에 이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했냐?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했고 기준에 따라서 내용, 그 다음에 근거,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요구사항들에 따라서 요구를 하였고 그 근거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맞더라. 근거 자료를 확인해 봤다. 라는 얘기를 여기에 기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즉 감사보고서 자체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지만 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 부동산 PF. 어디에 적혀 있냐? 주석 31-6에 세부 내역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까 보셨다시피 채무 인수가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되는 가능성. 더군다나 최대 약정액이 2,500억 원 정도로 자기자본 대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기자본의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도 투자자 입장인 나도 굉장히 상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전문가 판단에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감사의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인데 그 감사 관점에서 그 의견 형성 시 다루어졌다. 즉 이런 것도 잘 봤다. 라는 내용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총 계약수의 적정성, 총 추정 계약 원가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살펴봤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네 면피하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유의해서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돼요. 자, 그래놓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미 그 감사보고서에서 나온 것들은 바로 채무인수와 같은 계약에 의해서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보증 중에 하나죠. 보증서 중에 하나죠. 일종의 채무인수라는 게.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검색을 해서 그러면 그 찾아 들어가 보자 이거죠. 일단 차입금 규모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죠. 차입금 규모가 얼마고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그래서 보시면 자본금이 규모가 단위가 얼마냐면 원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본의 규모가 100만, 10억, 100억, 1000억.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이 약 1000억 정도고 2800에서 확 줄었죠. 영업 손실이 엄청나면서 확 줄었어요. 그래서 1160억 정도, 1170억 정도가 자본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무는 얼마가 되느냐? 여기 단기차입금 1700억, 회사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회사채 1700억, 장기차입금 42억, 리스 부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그 2천억 이상 정도의 2천억 정도 이상의 한 2천억이 아니죠. 1700억에 1700억이니까 한 3500억 정도의 차입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지급금이 또 210억 원이 있죠. 그래서 합계로 하면 얼추 한 4천억 정도, 대략적으로 한 4천억 정도의 그 차입금을 부담을 하고 있고 자본금은 약 1200,
1100억 정도이지 않습니까? 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입금 부담이 자본 대비 4배 가까이, 4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큰데, 여기서 우발해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 딱 보시면 약정 상황과 우발 상황 해가지고, 여기 약정 상황이 바로 미이행 계약 내용이고, 우발 상황이 바로 부동산 PF와 같은 그 보증 채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사용이 제한된 예금, 자산인데 이거는 함부로 뺏어 쓸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빼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 있겠고요. 그다음 약정 상황에는 WR 외 담 대출, 외상채권 담보 대출, 외상채권에 대해서 담보로 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채권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 라는 거죠. 한도 금액 얼마. 그래서 이런 그 약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을 깨면 손해가 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되는 계약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채무를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차입금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F 우발 채무, 우발 채무가 보증 채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본 PF, 브리지론 합계해서 약 여기가 1000원 단위지 않습니까? 1000원? 100만, 10억, 100억, 1000억이에요. 그러면 합계가 2500억. 2500억 정도를 보증 한도를 들고 있고, 대출 잔액이 2500이에요. 전기 2000억에서 더 늘었어요. 즉 부동산 우발 채무를 차입금 4000억 외에도 2500억을 더 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공시 내용을 보셨다시피, 공시사항을 보셨다시피 채무 인수, 여기 보시면 채무 인수 결정, 이렇게 채무 인수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2500억 정도가 신세계 건설의 채무로 들어온 거예요.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액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서 2500억을 합해서 보면 약 6500억, 4000억에다가 2500억을 합해서 보면 6500억을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 내역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유사시에는 6500억 정도를 다 부담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한도 PF와 우발 채무 종합해서 요약하면 제공한 지급 보증 채무와 제공받은 지급 채무, 받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공한 지급 보증 채무, 제공받은 거는 신세계 건설에서 한 거고 해가지고 합해서 2500억에다가 4000억을 더하면 6500억 정도를 채무를 부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대한. 그런데 이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였습니까? 1200억이 안 됐죠. 1100억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외견상 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PF 쪽이 꺼져가면서 이렇게 줄은 게 그래요. 더 심한 회사는 조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타 기업 중에서 한번 롯데건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에 이게 사실상 상장사보다 알짜배기 회사는 오히려 그 상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 독립된 감사 보고서, 여기 감사 의견, 강조사항, 주석 43, 부동산 PF에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석, 일단 연결 재무제표에 가서
차입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해서 이게 단위가 얼마입니까? 원단위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1조 8천억이죠. 계약 부채가 1조 4천억이고 합이 3조 2천억 정도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단기로 들고 있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및 사채가 여기 9,360억이 또 있죠. 그러면 3조 2천억에 9,300을 더니까 4조 원 정도의 차입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은 얼마입니까? 자본은 얼마입니까? 2조 5천억인 거죠. 그러면 롯데건설의 경우는 2조 5천억의 자본을 들고 있지만 차입금의 부담액이 3조 5천억 정도가 장부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석상에 여기 우발상으로 PF 우발 채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급보증 해서 보면 여기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보증금액이 얼마냐면 10억, 100억, 1000억, 5조 원이에요. 3조 5천억의 차입금에 5조 원의 우발 채무가, 그러면 합이 8조 5천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본금 가지고는 2조 5천억 정도니까 거의 4배 이상을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발채무 약정사항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죠? 건설업의 경우는 부동산 PF라는 우발채무 때문에 그런 특이한 현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과장되게 많습니다. 건설업은 본업의 속성상 그래요.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우발채무를 많이 들고 있다, 이랬을 때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사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바는 본인이 투자를 했는데 액수가 좀 크다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사업보고서 전체와 감사보고서 전체를, 연결감사보고서 전체를 한번 쫙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당연히 용어도 처음 보는 용어가 많고 해서 어려워요. 하지만 그걸 보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사실상의 엄청난 규모의 차입에 의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투자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는 감사보고서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감사보고서의 보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지금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외의 부실화 증상이 얼마나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주는지와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 이해가 좀 잘 안 되셨다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이해가 안 되셨다면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좀 잘 살펴보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라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 오늘 알려드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보는 법을 통해서 보시면서 재무제표 이외의 부실화 증상이 있다라고, 내지는 부회부채가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라고 했을 때는 좀 상당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